워킹맘, 전업맘, 임산부, 예비맘, 이 세상 모든 엄마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뉴 맘맘맘.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봄살 에디터입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 류지원입니다. 우리가 맘맘맘을 안 하고 있다가 그렇죠. 저희가 뉴 맘맘맘으로 돌아왔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임신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육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을 우리가 했었죠. 그죠. 우리가 이미 많이 해서 이미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몇 년을 지냈죠. 몇 년을 지냈는데 생각해보니까 새로 이제 정보도 많이 업데이트가 됐고 그쵸. 우리도 좀 성숙한 부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배맘으로서 이제 예전에는 좀 자충우돌 똑같이 고생하고 애를 키웠던 육아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좀 선배맘으로 불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제 선배맘에 뭔가 이제 육아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고수? 맞아요. 육아 육아도 고수가 됐고 또 하나는 네. 이제 끊임없이 맘맘맘을 늘 계속 해달라는 맞아요. 요청이 정말 많았죠. 그리고 실제로 다시 시작할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다고 막 댓글도 많이 남기고 그 당시에 임신 몇 개월이었는데 지금 아이가 몇 개월이 됐다 이런 댓글을 보니까 엄청 뿌듯한 거예요. 맞아요. 그쵸? 게다가 내가 진짜 애들을 다 키운 것 같아. 그래서 같이 함께해요라는 얘기를 보면서 아 우리가 함께 임신 기간을 보냈던 분들이 이제는 이제 맞아요. 육아 고수가 돼서 우리와 함께하겠구나라는 생각에 내용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맞아, 그죠? 맞아요.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으니까 열심히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먼저 볼까요? 저희가 코너 풍성하잖아요. 그럼요. 첫 번째 코너로 에피스만 뽑아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닥터류 알려주세요. 네. 이 코너. 업그레이드 되고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알려주는 코너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 뉴 맘맘맘 첫 회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뽑은 주제가 있어요. 바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분들. 이제 내가 임신 좀 해볼까? 또는 내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내가 어떤 검사를 해야 될까? 웨딩 검사 또는 산전 검사, 뭐 예비만 검사라고 불리는 이런 그 임신 전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임신 전 검사가 뭐냐면 내가 아기를 가져도 될까예요.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내가 아기를 가져도 될까? 그러면 일단 내 몸이 튼튼해야 돼요. 그렇죠. 임신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개월 동안 아이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임신도 잘 안 되고 내가 임신을 했을 때 아이와 성장과 관련돼서 또는 임신 유지에 필요한 어떤 그런 건강 상태가 아닌지 아닌지를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검사가 어떤 걸 검사하나요? 뭐 피 검사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거는 산부인과적으로 내 몸에 문제가 없는지 자궁경부암 검사랑 초음파를 하게 돼요. 자, 자궁경부암 검사는 이제 자궁경부에 어떤 암이라든지 나쁜 변형은 없는지 보는 검사고 초음파는 자궁과 난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난소에 혹이 있는지 또는 자궁이 내가 몰랐는데 큰 혹이 있거나 또는 자궁 내막에 어떤 이상 사인이 있는지 기본적인 점검하는 자궁경부암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검사예요. 그래서 임신을 해도 될 그런 산부인과적인 상태인지를 체크를 하고요. 또 동시에 균 검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균 중에서 이제 클라미디아랑 임질균 같은 경우는 이제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임신 시 초기 유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병이나 자궁경부에 염증은 없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들 흔히 얘기하는 실은 그 산부인과에 앉기 싫어하는 굴욕의자라고 부르고 혹자는 부끄러움 의자라고도 부르는 그 의자에서 하게 되는 검사입니다. 산부인과 쌤도 거기 앉아서 검사하는 거죠? 싫죠. 그럼 동료가 검사해 주나요? 네, 해주는데 저도 되게 무서워요. 너무 싫고 근데 그 어떤 의자 느낌인지 자체가 알죠? 좀 되게 굴욕의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낯설어요. 그 자세가. 그렇죠. 다리를 벌린다는 게 쉽진 않죠. 낯설잖아요, 우리한테는. 하지만 눈으로 접근해야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의자에 앉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통해서 산부인과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혹시 자궁경부암 같은 건 없는지 균 검사해서 이제 염증은 없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제가 또 여기 맘맘맘에 나오기 전에 조사한 게 있어요. 네. 우리 법중 전염병
어떤 게 가장 흔한 줄 아세요? 보면은 2017년도에 전염병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물론 보고 안 된 게 있겠지만 풍진은 7건 보고가 되었습니다. 100일에 318건 보고가 되었습니다. A형 간염은 4,419건이었고요. 제일 많은 건 바로 수두예요. 8만 92건. 가장 흔한 감염병의 1위는 아직도 수두예요. 그만큼 이제 수두가 어린 아이들이나 이제 여러 세대군에서 가장 많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피검사로는 해주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걸렸을 때 태반을 타고 아이한테 넘어갈 질병,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균은 없는지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메독과 에이즈. 그리고 B형 간염, 또 하나는 바로 풍진과 수두입니다. 일단은 메독과 에이즈는 지금 안 걸렸으면 되는 질병이에요. 그리고 B형 간염도 내가 걸렸는지 또는 항체가 없는지 보는 질병이에요. 네. 근데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엄마가 B형 간염 보균자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지만 엄마가 보균자다 하더라도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선천성 기형을 일으키거나 성장에 방해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닌데 수두와 풍진은 엄마가 임신 중에 걸리면 아이한테 선천성 풍진증후군, 선천성 수두증후군과 같은 되게 심한 경우는 사산될 수도 있는 그런 기형과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내가 얘네들이 나한테 우연히 왔을 때 막아낼 수 있는 항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둘 다 호흡기 감염이에요.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될까요? 뭐 사람 많은 데를 피해서 다니면 될까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밖을 안 나가요. 그래서 최선의 예방은 백신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항체가 없으면 반드시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풍진은 한 차례 주사를 맞고 4주간의 피임이 필요하고요. 수두는 한 번, 2번에 걸쳐서 주사를 맞는데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 뗐다가 주사를 맞고 마찬가지로 수두 주사가 끝나고 4주 후에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는 미리 빨리 발견해서 임신을 계획할 때 알면은 좋은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임신을 계획하고 있으면 진짜 미리 좀 확인을 하고 주사도 그렇죠. 맞아놔야 피임 기간을 좀 넘어서. 그렇죠. 수두 같은 경우도 3개월 걸리는 거죠. 한 번 주사 맞고 2차까지 맞고 또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임신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풍진과 수두 같은 거는 조금 먼저 확인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 외에 피검사로는 이제 갑상선 기능이 문제가 있는지, 갑상선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배란 장애와 관계되고 우리나라 특히 한국 동양 여자한테 굉장히 많은 기병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란 장애 같은 건 없나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고 아울러서 빈혈은 없는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에 어떤 콩팥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그 정도를 체크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남편은 근데 검사 받는 게 없어요? 남편은 건강한 아빠가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엄마 모체를 통해서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균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엄마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균은 없는지 그런 감염병 정도, 그냥 건강검진 정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그거는 그냥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야죠. 임신, 출산, 육아 질문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방송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SNS에 제가 올렸거든요. 네. 저희 뉴 맘맘맘 새로 시작해요 라고 했더니 댓글에 둘째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맘맘맘 들었던 사람들이 다 첫째 낳고 맞아요. 이랬던 분들이 많아서 둘째 계획하고 있는데 낳아야 될지, 아니면 남편은 낳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없어요 라던가. 그래서 왜 둘째를? 저는 시도 중입니다. 저는 정말 둘째를 간절히 원하고 원래 계획대로면 딱 이거 뉴 맘맘맘 들어가면서 둘째를 가져서 제가 실제로 뭐 둘째 엄마의 그렇죠. 불러가면서 임신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을 같이 하려고 딱 계획을 했는데 안 되네요. 지금 봄살님 질문이에요. 둘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랑과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그냥 잘 키우는 걸로 합의를 이미 본 상태긴 하거든요. 첫째가 외로울까 봐 둘째를 낳는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있으면 둘째가 맞아요. 좋지 첫째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나이 때. 맞아요. 그래서 첫째를 위해서 둘째를 낳는다? 이런
그렇게보다는 이제 커가면서 뭐 다복해지는 그 환경이 좋아 보여서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강추를 하나. 첫째 외로워, 둘째 나 이거는 좀 커서의 문제지. 지금 이 아장아장 걷는 애는 엄마가 오로지 나만의 엄마였는데 엄마가 나눠지는 느낌 힘들어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제자매가 많을 때 더 뭔가 이렇게 뭐 사회성이 길러지고 더 좋다라고 하지만 의외로 또 외동이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렇죠. 자존감이 훨씬 더 높고 조금 더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둘째를 낳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그냥 부모가 아기가 좋아서 딱 그거예요. 제가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조금 힌트를 드린다면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은 반드시 둘째를 가져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저희 병원에 보면 그렇게 첫째가 막 중학생, 초등학생, 10살 터울 나는 40대가 넘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창 나이에 아이를 다 키워놓은 분들이 그렇게 늦둥이를 많이 맞아요. 조금이라도 아이에 대한 욕심이 있고 아이를 낳아보는 게 어떨까? 내가 좀 힘든데 낳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분들은 결국엔 우리가 생리가 끝나기 전까지 아이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힘드실 거예요. 아리송하다면 우리 그 이제 뭐 갈까 말까 하면은 가지 말란가요? 먹을까 먹지 말까 하면 먹지 말데 나을까 말까 하면 낳으세요. 그것만 낳는 걸로. 그렇죠. 많은 질문 보내주세요. 네, 아이 책책책. 저희가 뭐 제가 알고 있는 책 선생님한테 설명해드리고 쌤도 저한테 막 그죠. 알려주고 서로 막 섞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읽고 너무 좋았던 책들을 공유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은 쌤 저는 이걸 갖고 왔어요. 와 넘어져도 괜찮아? 제가 이 책이 되게 좋았던 이유가 그 흉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흉터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풀어내냐면 엄마가 울고 있는 실비아에게 엄마 이마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었어요. 하면서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몸 어딘가에 이런 흉터가 하나씩 있단다. 처음 다쳤을 때는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프지? 우리 몸에 남은 흉터에는 저마다 재밌는 이야기가 들어있어.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다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상처가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몸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되게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거를 아이한테 좋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경험이든 혹은 실패한 경험이든 뭐든 다 우리에게 뼈와 살이 되는 것처럼 넘어져도 괜찮아? 네. 네네. 넘어져도 괜찮아? 봄볕 출판사 책. 네, 추천하는 책입니다. 부모에게도 문화생활이 필요하다. 그렇죠. 부모가 읽으면 좋을 책. 또는 그리고 영화. 그리고 공연, 그렇죠. 연극, 뮤지컬, 그다음에 어디 장소 이런 걸 다 소개하는 일단 첫 시간에 선생님이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서 저는 너무 좋았는데 사실 저는 영화로 봤어요. 영화 원더예요. 이제 아름다운 아이라는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 있는데 원서도 읽을만 하다 그래요. 이게 뭐 초등학교 애들이 읽으면 좋은 원서라고 그래서 원서로 또 되게 유명하고 책이 원래 더 있거든요. 저 뭔진 알아요. 포스터 왜 헬멧 쓴 포스터 아니에요? 우주선 쓴. 그 꼬마 아이가 왜 어린 아이가 우주 헬멧을 쓰고 있을까요? 우주선인 것처럼. 얼굴에 선천성 기형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면기형이 있는 아이가 세상의 이제 편견과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극복하는 이야기예요. 10살 때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어딜 가나 쳐다보고 이렇게 평범하게 피하고 어떤 막 피하려고 그러고 무서워하니까 사회생활을 못하고 집에 있다가 이제 10살에 처음으로 학교를 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인데 무엇보다도 이 주인공 어기라는 남자애가 너무 씩씩해요. 이 어기가 스스로를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아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지? 나는 원더야. 원더 뭐 궁금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명사로는 감탄, 경이로움. 난 정말 경이로운 아이야. 난 무궁무진하고 난 정말 원더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지라는 그런 아주 강한 멘탈의 소유자지만 그런 아이조차도 학교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혐오하고 막 피하려고 그러고 전염병인 것처럼 피하려고 할 때 느꼈던 좌절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영화와 소설의 재밌는 게 뭐냐면 어기라는 인물을 둘러싼 어기의 누나, 그래서 동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동생을 챙겨주려고 하는 강한 누나, 그리고 어기라는 친구를 보면서 같이 학교 생활하는 친구가 저 친구랑 친하고 싶은데 저 친구는 좀 특이하고 남들이랑 달라요. 근데 나는 얘랑 있으면 마음이 편한데 얘랑 같이 놀 때 조금은 창피해요.
그 창피함을 이겨내고 진정한 우정을 이뤄나가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또 누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사춘기 소녀 친구 어기를 둘러싼 여러 명의 인물도 인물이 중심이 된 소설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기에만 멀리서 제3자적인 관찰 시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책 시리즈를 잘 찾아보면 이 아이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어기 당사자가 느꼈을 좌절과 기쁨 그리고 성취 그리고 또는 어기를 옆에서 바라보는 사회에서 처음 만난 친구 그 또래 어린 아이들 또는 어기를 가족으로 둔 엄마 아빠 또는 그 동생 누나와 형 오빠 너무 따뜻하고 건강해서 보고 약간 막 울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인데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또 아이한테도 읽어줄 수 있는 그 그림책이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내가 보이는 모습이 변할 순 없어요. 사람들이 날 보는 게 내가 뭐 안면 기형이 있어서 특이하게 생겼는데 그걸 나를 예쁘게 바라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길 바래요 라는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변할 수는 없지만 나를 바라보는 방법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달래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 문구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이렇게 키워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많이 하게 됐던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꼭 살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육아용품 어디까지 써봤니?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좋은 육아템. 육아는 뭐다? 장비빨. 그렇죠. 제가 비상약통을 갖고 다녀요. 이게 원래 이렇게 여행 가방 같은 그런 건데 상비 내 있는 상비약. 갖고 다니는 집에 또 약통이 있어요. 저는 워낙 주말마다 캠핑을 좀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외출도 많이 하고 놀러도 많이 가고 하니까 늘 이거를 그냥 가지고 딱 가요. 소독약 같은 거, 그다음에 마스크, 모기 물렸을 때, 벌레 물렸을 때 붙이는 패치거든요. 중요한 체온계 그리고 화상연고 손을 댈 수도 있으니까 수분 밴드, 해열제. 해열제인데 이렇게 팩으로 된 해열제를 팔아요. 되게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박스는 없고 집에 이렇게 있어서 여행 갈 때마다 그때그때 챙기는데 그러다 꼭 빼먹더라고요. 꼭 빼먹고 맞아요. 또 늘 없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자체를 또 잊어버리고 놔둬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늘 여기 이거 핑크 가방은 늘 약가방. 그러니까 우리 애기 약가방 같은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갈 때 무조건 이것도 같이 챙깁니다. 이렇게 좀 챙겨 다니면 괜찮죠? 이거는 뭐 신박한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육아 고수의 뭔가 이런 그죠. 네. 그리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신박한 아이템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쌤 이실직 하지 마세요. 옛날 사람 찾을 거예요. 찾아올 거예요. 찾을 건데 찾을 거예요.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나만 알기 아쉬운 거 같이 볼게요. 맘맘맘 초대석. 첫 회 게스트분을 모셨어요. 제 옆에 계신 분은 꽃과 풀, 달과 별 모두 다 너의 것이라는 책을 쓰신 신순화 선생님이시고요.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신순화라고 하고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근데 아이 키우는 일이 흥미진진한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기가 싫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한 10년. 블로그를 연재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이제 풍성해지니까 책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두 번째 책을 냈고 그 사이에 또 신문 매체에 계속 문과 칼럼 연재하고 있고요. 도시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조금 마당이 있는 자연과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충남 예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저는 지금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의 감성을 많이 좌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에는 돌아보면 저는 엄마가 어디 있는지 항상 신경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자매들하고 놀기에 바빠서 엄마는 때 되면 밥을 주고 빨래를 뭐 해주시고 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집안일을 하시는 분이었지 엄마랑 뭔가를 해본 기억이 저희 세대는 이제 그랬는데 이건 아이가 태어나서 진짜 잠들 때까지 모든 걸 다 제가 제공을 해야 되니까 아이 하나 기르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아이는 들어오면 바로 또 나가려고 하고 그러면 또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나가야 되고 나가는데 또 자전거가 타고 싶다고 다시 자전거를 갖고 오자고 하고 그럼 다시 올라와야 되고 그런데 또 모래놀이를 해야 된다고 이거를 한 3번, 4번을 하면 마당이라도 있으면 조금 모래라도 조금 뿌려놓으면 내 눈에 보이는 데서 애가 사부작사부작 놀지 않을까? 그럼 내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저는 제가 22살까지 그렇게 아파트를 가자고 아빠한테 쫄랐는데 절대 이사를 안 가시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맞은편 앞집에 있던 친구, 그다음에 담장이 되게 낮았거든요. 담 넘어서 놀러왔던 뒷집에 살던 친구, 그리고 내가 마당에서 이렇게 놀았구나. 대추나무랑 국화꽃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계절 가는 것도 보고 마당에서 강아지도 길렀었고 이랬던 기억이 나면서 그 자연과 마당 있는 집에서 사는 단독주택에서 사는 그 공간의 의미가 되게 다르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아이를 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기억하는 공간 감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파트에 살 때는 뭐 친구 뭐 2집을 가든 3집을 가든 모든 구조가 똑같아요. 공간에 대한 특별한 어떤 아이와 맺는 이런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뒷방에 있는 친구가 있고 뭐 다락방에 있는 집도 있고 창고가 큰 집도 있고 무슨 뭐 광이 있는 집이 있고 이렇게 친구들마다 집집마다 조금씩 다른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 집에 가면 그 아래서 노는 데가 있고 이 친구에 가면 항상 옥상에 가서 노는 데가 있고 이런 어떤 독특한 공간 감각을 저희가 가지면서 자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어른이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인 거예요. 그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집은 숨을 곳이 많은 집이다. 저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 생활은 너무 훤히 보이고 있고 엄마도 아이로부터 피할 수가 없고 아이도 엄마로부터 이렇게 도망갈 수가 없어서 거기만 딱 하면 다 잡히니까. 애기랑 저랑 있다가 사소하게 애기가 저한테 토라지고 삐지고 막 화를 내면서 반항을 하는데 심장이 철컹하더라고요. 네, 문 꽝 닫고 들어가고 소리 지르고 치켜뜨고 뭐 그러니까요. 따박따박 말대꾸 하고. 그럴 때 이제 불안해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과연 우리 애기가 올바르게 나랑 사이좋게 좋은 사람으로 클까?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거든요. 저는 심지어 저희 애기가 5살인데 순간적으로 얘가 이러다가 청소년기에 엄청 반항하다 날라리가 되지 않을까? 모든 엄마들은 애의 어떤 요만한 잘못 때문에 무한히 창대한 미래를 바로 보기 때문에 저렇게 클 것 같고. 근데 저는 매 순간 불안했죠. 그러니까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가 어떤 거에 흔들리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그걸 되게 빨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심성 자체가 대차거나 막 이런 드세는 아이는 아닌데 속으로는 바짝 쫄고 있으면서 허세를 그렇게 부리는 아이라는 걸 너무너무 오래오래 시간이 걸려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은 내 아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야겠네요.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수없이 아이와의 그 이제 갈등을 정말 막장처럼 저도 겪고 나면서 깨달은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막장을 찍고 막장에서 끝나면 애랑 저랑은 사이가 정말 점점점 안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막장을 찍고 막 폐전병처럼 흩어져 있는 자네를 다 수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도 생일 선물이니까 편지 한 장 쓰는 게 단데 우리는 맨날 싸우지만 그래도 우리는 화해를 잘해서 다행이에요. 아이가 그런 구절을 썼더라고요. 얘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단절된 부모와 자식보다는 이렇게 막 해도 속 얘기도 다 하고 이런 게 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흔히 아니 그 지경으로 싸우면 애가 막 엇나가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건강한 관계가 싸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내 미천을 드러내서 다 내 치부를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드자비를 해도 그거 싹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노래는 찰떡같이 딱 붙어요. 아들하고 저는. 예전처럼 막 공부만 잘해야 돼 막 이런 부모도 있지만 이게 약간 양극화되듯이 근데 노는 게 최고야라고 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함이 또 있고 이게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이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놀이든 뭐든. 그런데 이게 요즘에 엄마들이 놀이가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벌써 생각하면 창의놀이, 무슨 뭐 과학놀이, 엄마표 개발놀이, 엄마표 놀이. 그러니까 이미 엄마의 머릿속에 다 구상이 돼서 세팅이 딱 돼 있고 아이는 그 세팅과 엄마의 의도에 따라서 착착착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거를 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놀이는 그냥 놀이예요. 얘가 뭐 하는지 뭐 하면서 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혼자 뭘 하면서 놀고 있는. 근데 엄마들이 너무 놀이에 개입을 해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잘 차려준 밥상처럼 해가지고 놀라고 하니까 그거는 사실 제가 보기엔 놀이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다 세팅을 해서 놀아버릇하면 정말 그런 것이 없는 환경에서 뭐하고 놀아요? 아무것도 놀 것도 없잖아요. 뭐 핸드폰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안학교라는 이제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그 대안학교가 이래서 좋아요라는 점과 엄마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대안학교를 다녀서 이건 정말 좋다라는 점이 있을까요? 10살 때 아이를 대안학교에 넣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다만 큰아이가 혁신학교에 적응을 잘했고 거기서 행복했더라면 저는 뭐 문제가 없이 그냥 애를 뒷바라지 했을 텐데 9살밖에 안 되는 애가 엄마 나 농사를 짓겠어요. 학교 안 다니고 농사를 짓겠어요. 이러고서는 집안을 뒤집어 놓으니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이 학교 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가기 싫다는 거거든요. 학교만 아니면 농사든 뭐 막일이든 뭐든 좋다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의 학교 생활, 아이의 이제 뭐 친구 관계 그때 돌아보면서 얘가 정말 힘들었구나, 행복하지가 않았었구나.
왜냐면 그때 쟤는 막내 태어난 지 한 살밖에 안 되는 막내를 돌보는 일에 너무 힘이 들고 4살짜리 딸도 아무 데도 안 가고 내 품에 있었기 때문에 9살은 다 큰 애니까 넌 학교도 다니고 있고 넌 네 일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동생들만 돌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큰애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을 때 아이는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너무 많이 해결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학교 생활에서 정말 적응을 못한 아이를 데리고 대안으로 정말 찾은 것이 대안교육이었지 그거에 대한 제가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가 좋아 이 길이 훨씬 옳은 길이라고 선택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예,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대안학교면 한번 다녀볼래라고 했을 때 아이가 엄마 그런 학교라면 저도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근데 마침 집 가까운데 그런 학교가 있었고 아이는 일단 제도권 학교가 아니면 어디든지 일단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상태여서 그걸 덥석 물었던 거고 그 아이가 일단 새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그러면 나도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고 저도 뛰어들었던 게 지금 벌써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나간 거죠. 어때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를 데리고 정말 이 학교를 등지고 나올 때는 저도 제 인생의 큰 실패, 큰 좌절인 줄 알았어요. 겨우 9살짜리 아이를 일반 학교에 적응을 못 시키고 이거 하나 내가 아이를 적응시키지 못한 실패한 엄마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걱정을 했는데 단 얘가 책은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둘 다 활자 중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많이 통해서 징그럽게 싸우는데 야 우리 도서관에서 이 책 빌려왔거든. 너 볼래? 그럼 아들이 좋아할 만한 책 주세요 엄마. 우선 승리 확 내면서 가가지고 연락해. 베르샤유의 장미를 얘가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그리고 나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 이러면 이제 혁명에 대한 책 밀어주고. 저는 되게 독특하고 너무 재밌다고 느꼈던 게 선생님의 집에 해마다 네네. 마지막 그 무렵이 네네. 되면 가족 상장 수여식을 그 얘기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타샤 튜터 할머니는 그 할머니가 이제 뭐 버몬트의 숲속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 애가 생일이 되면 저 시냇물 아래쪽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위쪽에다 조그만 미니 뗏목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케이크에 촛불을 붙여가지고 시냇물에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생일은 언제나 시냇물을 타고 흘려오는 그 촛불, 촛불 케이크. 그거 너무 그림 같은 건데 그런 것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그날을 생각하면 엄마 우리 항상 이거 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야 우리 그냥 연말에 우리가 식구가 5명이니까 한 사람이 4장씩 종이 상장 만들어서 주는 게 어때? 그랬더니 아이들이 엄마 무슨 상장을요? 어떻게 만들어요? 누구한테 뭐 상장 줘요? 네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야. 상장 이름 제가 정해도 돼요? 그럼.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흥미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애들한테서 내가 어떤 상장을 받을지 전혀 예측을 못했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장 이름이 뭐 하나 예를 좀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들면 많이 그냥 해주세요. 뻔하게 뭐 현모양처상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라 뭐 달콤 요리상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작년에 이름이가 아빠한테 준 상이 폭신이상이에요. 신랑이 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빠 무릎에 앉으면 항상 이 배가 쿠션이 푹신푹신하니까 이 사람은 배가 푹신푹신함으로 이 상장을 이런 상장을 주는데 이런 상장은 그 나이에 어린 딸한테만 받을 수 있는 상장이고 그 내용하고 그 발표하고 서로 수여하는 그 시간이 너무 웃기고 즐거워서 가족 사진 하나 찍는 걸로 저희가 이제 항상 해를 넘기는 가족의 의식을 만들어요. 질문이 있어요. 네. 갓 육아를 시작하거나 이제 엄마가 되려는 사람들한테 조언해주고 싶은 거 있을까요? 내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 어쨌든 아이는 아이마다 시간표를 갖고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 시간표가 엄마가 알아채기가 되게 힘들긴 해요. 아니 왜 쟤는 이 나이에 이게 되는데 내 새끼는 이게 안 되지? 비교하기 시작하면 정말 비참해지고 힘 빠지는데 아이의 시간표를 어쨌든 믿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강하더라고요. 힘이 강하다. 예. 그러니까 어떤 육아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애들은 잘 커요. 엄마들이 망치지만 않으면. 이런 말을 하는데 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아이를 어떻게 좀 잘 키워보려고 엄마가 너무 많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아이는 훨씬 자기대로 잘.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 짧네요. 저는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 저는 다음에 좀 더 넉넉한 시간을 주시면 필요해요. 책도 네, 많이 네. 사랑해 주시고 네, 선생님 네. 블로그도 많이 가셔가지고 네. 거기서 얘기 많이 나누고 네, 하면 저도 이 좋겠습니다. 팟캐스트를 정말 들어주세요. 널리 알릴게요. 네.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인사. 네. 선생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게스트까지 보내고. 저는 첫 회인데 사실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한 게 아니고 또 그동안에는 우리가 팟캐스트 이런 것만 하다가 지금 이제 비주얼 방송을 하려니까 너무 긴장도 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첫 회니까 좀 예쁘게 봐주시고. 그래요. 저희가 제보해달라고 메일을 많이 띄웠는데 그쪽으로 좋은 내용들 많이 알려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많이 들었던 분들이 우리 이제 반가운 지원군, 거잖아요. 우리 지원군. 우리 지원군들이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도 내주시고. 그래서 저희 많이 아껴주시면 저희도 기분 좋게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인사할게요. 워킹맘, 전엄맘, 임산부, 예비맘, 이 세상 모든 엄마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뉴맘맘맘 안녕.